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춘의 경을 치다 박희춘입니다. 한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우리 사회에 아주 뜨거운 관심사였습니다. 선정이 끝난 후에는 후폭풍 논란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룰을 재정비한다, 5년 주기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양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체 면세점이 뭐길래 또 과연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길래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박희춘의 경을치다에서는 바로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폭풍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서울 세 곳의 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기존의 특허를 가지고 있던 롯데의 경우 월드타워점을 잃었고요. SK네트워크스는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선정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의 반응부터 뜨거웠습니다. 각 일간지의 사설을 살펴보면요. 시한부 면세점 사업으로 어떻게 관광 대국을 꿈꾸나, 정부는 언제까지 면세점 허가권을 휘두를 작정인가, 고용 승계로 포장된 구조조정 등 면세점 입찰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글로벌 관광 유통 전문지 무디 리포트가 한국의 5년짜리 면세점은 재앙이다, 한국은 자기 발에 총을 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 역시 면세점 사업을 5년짜리 시한부 사업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선뜻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면세점 사업 허가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또 이런 우려를 잠재우고 모두에게 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하빈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이제 롯데 잠실월드 타워점,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을 했고요. 신세계와 두산이 면세점 사업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이번 심사 결과 어디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이번에 신세계와 두산이 신규 이제 입점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아마 첫 번째가 입지적인 어떤 아마 그런 유리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세계는 남대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산은 동대문. 또 하나는 지금 독과점 논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독과점 논란에 대한 어떤 이 좀 신규 진입 허용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롯데는 아무래도 이번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롯데나 워커힐의 패배 요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경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요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조건 자체도 불리했지만 독과점 문제와 아울러서 롯데가 이제 경영권 분쟁 외에도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또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좀 재뿌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롯데그룹 내에서도 서로 이제 신 회장하고 신 전 부회장하고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 회장의 그런 우호적 지지들을 이쪽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면세점이 잘 안 되면 경영 능력의 부실함을 이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탈락을 유도한 측면이 신 전 부회장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제로 것입니다. 언론 플레이도 좀 했었고요. 또 10일에 일본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소송 문제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좀 롯데의 문제점들을 많이 부각을 시켰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어떤 객관적인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거 외에도 판단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워커힐 탈락 요인은 뭘로 보시는지요? 일단 워커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매출액이 사실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이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면세점보다도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워커힐 쪽에서도 그 동대문과의 연계성을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이런 문제부터
또 동대문과 명동과의 연계성 문제들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또 그동안의 실적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SK 같은 예. 저기 워커힐 같은 워커힐. 경우는 워커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 안 좋고 기존에 없죠. 그래서 아마 성과가 그동안은 많이 네. 안 좋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두산하고 같이 동대문 쪽을 이제 택했는데 예. 동대문에 둘 다 동대문을 택했지만은 또 동대문 내에서의 어떤 입지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은 또 두산이 좀 유리한 측면이 또 있었고요. 예. 아마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제 두산 같은 경우 동대문에 거의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제 예. 빌딩 자체도 있고 네. 또 거기서 배우게에서 사실은 이게 두산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스토리텔링 자체도 굉장히 좋은 측면들이 있고 또 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 세밀하게 이제 세울 수 있었던 점들이 유효했었고요. 예. 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명동을 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명동과 동대문이 좀 연계성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우선점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개발이 두산에게는 뭐 큰 호재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재선정되기 위해서 롯데워커힐이 만만치 않은 투자를 했단 말이죠. 설비 투자도 그렇고 또 채용도 많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탈락하는 바람에 좀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당연히 아마 손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사업자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예. 이제 중간에 이제 중단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손실은 상당히 이제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는 뭐 그 어떤 시설이라든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손실도 손실이지만은 좀 더 큰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룹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경영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예. 차질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뭐 기존 사업자들이 또 이제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평가를 받겠지만은 예. 그런 어떤 점들을 어떤 고려해서 예. 어떤 경영 전략을 잘 짜고 좀 좋은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동안 뭐 워커힐 면세점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00억 원대에 이르는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뭐 예, 요번 신사를 위해서. 네, 매장 예. 면적을 뭐 넓힌다든지 또 매장 뭐 디자인도 새롭게 이제 꾸민다든지 이렇게 했고요. 또 뭐 롯데 뭐 월드타워점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뭐 인프라 구축도 하고 직원도 새로 뽑고 이렇게 예. 했거든요. 이제 이 돈들이 고스란히 다 날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뭐 이런 어떤 그 결정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 감소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지난해 한 2조 6,315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수성에 실패하면서 한 2조 원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영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신 회장의 입지가 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이렇게까지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투자를 과도하게 해놓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출구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승계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재고 처리 문제도 있을 네. 거고 또 확장해 놓은 공간에 대한 활용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 유통업의 특성을 조금 이제 고려할 예, 필요가 예. 있습니다. 유통업은 사실 장치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제 일종의 뭐 매몰 비용이라 그럴까 이제 없어지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설들을 또 이제 다시 뭐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투자 비용이 다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 문제도 있거든요. 고용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그 신규 아마 그 업체에서 예. 아마 그 어떤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어떤 이동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백화점도 그렇지만은 직매의 비중이 별로 예.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체적인 재고 비중이 예. 크다 이런 문제로 아마 큰 어려움이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쨌든 기존 사업들이 일단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아마 손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초까지 최장 6개월 안에 뭐 재고 처리도 해야 되고 이제 고용 승계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 월드타워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직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예. 또 입점 브랜드 직원이라든지 또 용역 파견 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1,300여 명이 이제 고용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힐 면세점 같은 경우 한 900여 명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근무한 곳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 승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산과 신세계가 고용 승계를 다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이제 흡수하겠다 했는데 최대한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뀔 그리고 수도 또 있겠죠. 용역업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예, 이런 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 또 영업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그런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면세업이라는 게 워낙에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뭐 시장에서는 요번에 그 면세점 사업 선정 결과로 인해서 뭐 유통시장에 뭐 지각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추측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조금 너무 섣부른 네, 추측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면세점 시장 자체는 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을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 또 이 진입자가 생겼고요. 예. 아마 이번에 또 유통업계 전체로 봤을 때 지각 변동은 사실 뭐 두산은 그동안에 유통업을 크게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지각 변동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신세계가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한 조금 혜택을 받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약진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계기가 마련된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예. 신세계 그동안 약점이 뭐냐 하면은 유통업체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롯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면세점 사업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신세계가 어떤 사업적인 어떤 구상에 있어서도 예. 좀 다양한 업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면에서 어떻든 유통업계도 예. 또 지각 변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롯데월드 타워점에서 네. 면세점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된 점도 굉장히 뼈아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경영권 자체도 그렇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드맵이 상당 부분 차질을 일으킬 수밖에 생기겠죠. 예. 없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세계의 진입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바짝 또 추격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업계가 좀 뭐 상위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서 바짝 추격해오는 그런 예. 과정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업을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면세점으로 진출한 것이 예. 기업 전체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식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 전체의 그렇죠. 어떤 이미지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동대문이라고 하는 가장 핫한 플레이스에서 예. 새로운 어떤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는 형태로 그룹 전체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은 이번에 그 브랜드가 조금 고급화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서두에 이번에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많이 고려된 부분이 입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일부 전문가는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강북 시내에 이게 집중된 것이 아니냐. 지금 거의 남대문, 명동,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지금 사대문 안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로 우리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는 어떤 서울의 관광 볼거리가 주로 강북 쪽에 있습니다. 예. 뭐 동대문, 남대문도 그렇지만은 경복궁이라든가 예. 뭐 그래서 역사적 유적지가 다 강북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강북 쪽에 어떤 관광 수요가 사실 많은 거고요. 물론 강남에는 뭐 특히 강남 쪽은 주로 이제 쇼핑 관련돼서 예. 뭐 쪽에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강북권 위주로 뭐 편세점이 많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치명적인 어떤 그런 뭐 이 관광 상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차피 이 관광객들이 예. 이동이 개별로 이동하는 가기보다도 버스라든가 이렇게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뭐 앞으로 이 강남 어떤 측면에서 쇼핑도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또 면세라는 측면에 플러스 어떤 요인을 더 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뭐 강북권에 너무 이게 편중됐다는 문제가 아주 뭐 관광 산업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는 보지 교수님께서는 않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네.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오히려 뭐 균형성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강남 같은 경우 워낙 뭐 고가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충분히 좀 있고요. 그 무엇보다 관광 그 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의 오히려 문화 자원과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실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관광객들이 강북에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이제 뭐 일반화시키긴 이제 좀 섣부릅니다만은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강남 사옥을 이제 강북 사옥으로 옮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명품의 이제 스토리나
뭐 이런 연원성을 입히다 보니까 강남의 어떤 좀 약간 공간적인 입지가 전혀 그런 문화적 자원과 거리가 먼 곳에 있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북 쪽에 좀 스토리와 예. 자산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관광이라든지 외국인의 어떤 방문과 연관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장의 강북이냐 강남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예. 전체 우리 관광서 산업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이 면세점의 어떤 강북의 입지는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지 않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조금 같습니다. 더뭐 네, 긍정적으로 다른- 평가하시는군요. 예. 뭐 외국을 보더라도 예. 보면은 우리 큰 도시를 보면 이제 올드타운이 있고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럼 뭐 보통 관광 수요는 올드타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북은 사실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보면은 올드타운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관광 수요는 강북에 많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은 강남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관광 자원과 연계도 잘 되고 또 쇼핑 동선도 또 좋고. 그렇죠. 여러 관광객도 가지. 좋고요. 그렇죠. 뭐 관광객들이 너무 동선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은 힘들죠. 제대로 방문할 수 없는 측면이 사실 인간의 한계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년 주기 재심사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6번의 뭐 표현을 지금 면세점 대전이라고 해놨는데 5년 또 5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재심사하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죠?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심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투자된 부분 이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회수될 것이고 또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 노동시장에도 조금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5년 주기로 재심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래 재심사 기준이 이제 더 길었지만 이제 짧아진 거죠. 예. 짧아진 건데 이제 그 짧아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래는 몇 독과점 년이었습니까? 10년 갔다가 지금 5년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독과점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일부 기업에게 너무 오랫동안에 보호를 해주는 이게 특혜다. 예. 이런 이제 시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그러면 5년 주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또 한편에서는 또 이 5년 주기 짧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게 뭐 경쟁 어떤 측면에서는 또 바람직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짧으니까 어떤 앞으로의 어떤 뭐 이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뭐 들어온 업체들은 이미 5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대비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 업체가 있고요. 예. 계속 사업자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신규 업체하고 계속 사업자를 이 재심사 이거를 동일한 기간으로 할 거냐 이런 것. 왜냐하면은 계속 사업자는 기존에 뭐 한 5년 하고 다시 또 이제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새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이게 5년 뒤에 만약에 이 사업이 스탑된다고 생각하면은 타격이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한 대안이라고 본다는 게 신규 사업자는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뭐 신규 사업자는 5년보다 조금 더 길게 하고 예. 계속 사업자는 5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차별적인 어떤 적용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네.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5년 주기에 네. 재심사.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영속성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5년 주기로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뀐다. 투자를 했는데 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수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성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좀 말씀드렸더니 고용 승계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5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6번의 대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5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영업점마다 이게 만료가 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김포점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소모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 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면세점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뭐 관광 수입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늘리는 거가 중요한데 5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뭐 신규 기업이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했던 기업들의 그런 상황들을 외면하게 되거나 간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두고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지 기간을 두면은 짧게 하면은 독과점이 해소될 거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면세점의 어떤 부가 서비스가 많이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좀 더 뭐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색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면세점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해가고 있고요. 우리 면세점 시장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규모 1위 수준으로 네.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장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꼭 정부 허가제로 해야 되느냐, 등록제로 하자. 하고 싶은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게 하고 등록을 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갈 때 한번 밀어주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허가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네, 지금 허가제 사업에 대한 논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징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 면세점은 그렇죠. 뭐 일반 사업하고 다르다는 면세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징수를 포기하는 거고, 지금 듀티 프리샵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부가치세, 개별 소비세 거기에 관세까지 다 면세를 시켜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서울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치세라든가 개별 소비세 같은 예, 경우를 이제 면세시켜주는 경우인데,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징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데 이걸 아마 이제 그냥 시장에 맡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 아마 이거는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부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허가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좀 더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거다. 이런다면은 지금의 기존의 현재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 듀티 프리 샵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정부가 관리 감독을 이제 해서 하되, 그러면 지금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 사후면세점은 이거는 이제 관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내 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문호를 넓혀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사후를 사전으로 좀 바꿔준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미 기재부가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사후면세점을 사전면세점으로 좀 바꿔주는 이런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을 개방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등록제로 그렇습니다. 가고 일본은 있죠? 지금 현재 요건만 갖추면 이제 등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마 요즘 이제 일본 여행에 가보시면은 뭐 시내 곳곳에 다 텍스프리라는 간판을 걸고 바로 소비세를 그 자리에서 면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도 이런 아마 지금 현재 이 면세 정책을 예.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서 여기서 아마 이 관광 사업을, 그러니까 정부가 징세를 포기하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건가 하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 소득의 증대의 어떤 효과를 그렇죠. 기대하기 때문에 예.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잘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의견도 지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뭐 정부가 이렇게 그렇죠.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허가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허가제 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 점포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왜 점포 수가 지금 막 예를 들면 10개면은 왜 10개만 되냐. 이게 15개, 20개로 늘어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데 예.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가 그게 아까 징수라는 부분의 포기를 예.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을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보다가 더 효과가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국가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면세 정책은 약간 어중간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번에 재승인 문제 하면서 이게 독과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사업자 보면은 뭐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대기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거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서울만 그럼 활성화시킬 것이냐? 뭐 지방에 좀 더 유입을 할 수 있는 또 지방에 또 실제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일부 대기업의 특정 지역, 특히 이제 강북 얘기였었지만 사실 서울에만 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독과점을 해소를 해서 예. 좀 더 어떤 관광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좀 더 부가를 가치를 증진을 하려면 예. 정부가 이제 징세 때문에 사실은 몇 개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제를 해서 예. 뭐 규모가 좀 작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좀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지역에서 하게 되고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등록제 문제는 뭐 좀 더 포괄적인 어떤 다양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지금 있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그 면세점 방문해 보면은 발디딜 틈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힘드시고요. 수요가 그러니까 그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공급을 우리가 한정해서 해야 되는가? 뭐 그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각에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요, 증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10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로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성이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망 심리가 짙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소폭의 오름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88선 부근에서 보합권으로 출발이 됐고요. 1990선 부근에서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13% 오르며 현재 지수는 1991.4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이거래일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거래일보다 0.48% 오름 지수 683.8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0.11% 오르며 지수 245.0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전거래일보다 0.08% 하락하며 주가는 128만 8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전거래일보다 0.43% 하락하며 114만 5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최근 셀트리온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고 있죠. 전일 9만 원에 안착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수급 쪽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탄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대 오름세를 나타내며 주가는 9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와 동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소폭 내림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동서가 전거래일보다 0.28% 하락하며 35,7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J ENM은 최근에 주가 조정받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동평균선 21선 이탈이 되는데 오늘 121선 아래로 밀려나는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구간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미팜 최근에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메디톡스를 밀어내고 시총 5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에 따라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7%대 급락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주가는 5만 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 단 한 번의 시선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꾼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면세 사업의 세계 1위 기업이 스위스의 듀프리입니다. 근데 뭐 그 이전에 한동안 미국의 DFS가 1위를 차지했는데 최근 스위스의 듀프리가 뭐 아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결국에는 DFS를 제끼고 면세 기업 1위에 올라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을 보면 뭐 인수합병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고요. 결국은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국내 시장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물론 아까 이제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나눠 먹기식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면세점 관련 기업들 경쟁력 떨어질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내에서 지금 현재 면세점의 어떤 뭐 편주 현상, 어떤 뭐 독과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규제가 더 도입됐다. 이래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볼 경우에 저는 우리 그 어떤 해외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사업의 확대는 일단 기업의 첫 번째 기업의 어떤 그런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력이 물론 국내 경쟁하고 연계가 돼 있더라도 너무 국내의 어떤 이 비중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자꾸 어떤 이유 삼아서 뭐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자꾸 하기보다는 또 그렇다면 국내의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국외로 더 뻗어나가는 이런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경쟁력 강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 진출을 지금 이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최근에 와서 롯데가 지금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롯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롯데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면세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 품목 비중을 보면은 명품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명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 우리가 나갈 경우에 대부분이 어차피 높은 명품 비중을 가지고 나갈 거란 말이죠. 그 명품이라는 것이 국내 생산된 것이 아니고 거의 해외에서 생산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 과정에서도 정부의 어떤 허가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정부가 이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 면세점은 취급 비중이 주로 명품이 많기 때문에 명품에 우리가 이 징수 포기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글로벌 경쟁력은 우리 지금 국내 시장 상황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스스로의 어떤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듀프리가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스위스의 듀프리냐라는 걸 저는 좀 부각을 싶어요. 물론 이제 인과관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스위스가 사실은 관광 대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면세점에 관련돼서는 좀 더 노하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축적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한국의 롯데라든지 SK가 오랫동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면세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좀 아깝다. 그걸 연속성상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외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면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이 도심형 그런 면세점을 이렇게 우리가 좀 육성한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형 면세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대형 특정한 매장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심을 방문하는 그런 해외 관광객들이 얼마나 좀 더 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또 붐비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다시 한국 방문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 유커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면세점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쪽을 키워준다.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런 다음 단계 로드맵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대규모 하는 것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의 정부 허가제가 사실 우리 그 면세점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의 약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하여튼 근데 문제는 많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면세점의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제안하신다면 어떤 방식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면세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참여 기회는 작은데 참여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기업들은 줄을 서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참여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의아해하는 거죠. 도대체 면세점이 어떤 시장이기에
최근에 와서 이 면세점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수요가 많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 예. 볼 때는 그러면은 이 문호를 좀 넓혀주자. 정부가 굳이 이것을 예. 이런 시장 자체를 이렇게 제한시킬 필요는 있겠느냐. 그래서 예. 문호를 넓혀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넓혀준다면 그럼 사업자를 좀 늘린다는 말씀. 그렇죠. 사업자를 더 늘리는 예. 방법을 좀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징수 포기까지 하면서 이제 면세 사업에 이런 예. 이렇게 뭐 확대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거 좀 더 효과가 높을 수도 있도록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 국내산 어떤 제품들의 어떤 비중이 아직은 작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넓혀줄 거냐. 사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면사업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국내산 제품들이 좋은 판로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정책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관광산업 활성화다. 그렇다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에 관광을 하러 왔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좀 더 편리하게 쇼핑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선정 사업자 수를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면세점 사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 국내산 제품들 경쟁력 좀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면세점이 갑자기 부각이 된 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명동만 해도 연간 1,00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한 710만 명 정도 예. 방문하는데 물론 겹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커라고 하는 중화권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뜨거워진 거거든요. 근데 뜨거워졌는데 사실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산 제품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명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해외 브랜드들을 많이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정서적으로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세를 저렇게 유지를 하면서 뭐 해외 제품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예. 비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브랜드를 어떻게 명품화할 것이냐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그걸 반영해 줄 거냐.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이제 재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겹쳐 있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를 배척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에서 좀 조율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또 면세점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들 정책이 좀 조율해주는 진입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려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산 명품들이 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정부가 징세를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이게 사업을 좀 키워가는데 좀 마음 편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국산 명품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한국의 어떤 이 경제적 위상도 사실 많이 높아졌는데 예. 우리 한국의 경제 위상에 비해서 볼 때는 뭐 세계적인 국산 명품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 명품을 판만 내야 될 따라줄 건가.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남 좋은 일을 시키는 일이다. 예.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산 명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뭐 기업도 해야 되고 정부도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사후 면세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좀 네. 차이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들. 네, 사실 뭐 사전 면세점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세금을 이제 프리하게 하고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요.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판다면 나중에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뭐 출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네. 받는다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규모도 약간 다른데요.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고 뭐 외국인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한다든지. 사후 면세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물건은 내국인과 똑같이 사고 네, 출국을 외국인일 할 경우 때 출국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거죠. 환급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예, 예. 것이죠. 그리고 뭐 내국인이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예.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해야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형태로 이렇게 예.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물론 규모는 사전 면세점보다는 적습니다. 한
사전 면세점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예. 사후 면세점은 한 2, 3조 원 정도로 국내 추측이 시장 되고 있는데 규모가요? 예. 그리고 현재로 국내 한 8천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규모의 대기업만이 아니고 예. 저 중소규모, 좀 작은 예. 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로서 진입 장벽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 면세점도 조금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허가 과정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사후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사실은 사후면세점은 이게 관세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부가세하고 뭐 개별 소비세이기 때문에 예. 국세청 이제 이 소관 업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요건을 갖추고 그래서 뭐 인사동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사후면세점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이런 뭐 공예품 파는 데도 있고요. 예. 있는데 저는 이 사후면세점이 그런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겠지만 환급받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줄도 서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스럽죠. 우리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보면은 환급 받다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그래서 하물며 사후면세점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후면세를 대행해주는 그래서 그 대신에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내 10%의 부가세를 다 돌려 못 받고 한 6%밖에 못 받는 경우가 되는데 어쨌든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사실은 못 들어간다. 그 공항에서 보니까 이렇게 일부 품목은 또 영수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구입한 당연하게 보여줘야 제품,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품을 보여줘야 되니까 또 뭐 공항에서 가방을 열고 네.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후면세점을 이제 거의 이제 사전면세점으로 지금 거의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요건을 갖추면 등록제로 예.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비세를 바로 8% 소비세를 바로 면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도입하겠다는 건데 예. 사실 이것도 좀 보면은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이제 사후면세가 혜택의 주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하면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게 많이 돌아가거든요. 예. 그리고 국산품들이 많이 거기서 팔립니다.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거기서 사후면세점에서는 명품은 별로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후면세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전면세화 시켜서 이것을 관광객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패스포트를 이렇게 주면은요. 예.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이렇게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어떤 기업은 차이인데 어떤 경우는 10만 원. 보통 일본은 소모품인 경우는 5만 원 이상 예. 되고요. 또 일반품인 경우에 소모품이라면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식품 같은 경우고 일반품은 10만 원 이상이면은 예. 그 자리에서 면세가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을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그런 뭐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본이 지금 상당히 관광객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아마 원래 지금 아마 우리 관광객 아마 그 나중에 좀 추정을 해보면 파악을 해보면은 우리보다 아마 관광객이 더 많이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환율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관광객 입장에서의 네. 쇼핑의 편리함 이런 것들도 일본 관광객 늘어나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진입을 이제 규모에 관계없이 했을 때 과연 누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뭐 사후 면세점을 운영했던 분들을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훨씬 더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노하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이제 사후 면세점이 특징이 이게 생활용품이라든지 어떤 한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제품들이 좀 더 인센티브가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소외됐던 측면들이 많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잘 이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매만지는 것이 정책 부분이 좀 개입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후 면세점을 사전 면세점으로 돌리려면 또 일부에서는 좀 탈세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도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요건을 이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돼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밀봉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공항에서 그걸 왜냐하면 개봉을 하면 안 됩니다. 개봉을 하면은 그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항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럼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그 밀봉된 것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출입국 관리를 통과하도록 이런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좀 보완할 건 보완해서 사후 면세점을 사전 면세점으로 우리가 돌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또 어떤 논의가 있냐? 면세점 수수료 좀 올리자. 예,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세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정부에서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면세점 수수료, 특허 수수료도 좀 높이자 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특허 수수료라는 게 관세청 입찰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면세점들이 바로 관련 수수료를 이제 내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뭐 그 비율이 0.05%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높이자. 그래서 5%로 높이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100%는 그 100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배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뭐 이게 뭐 크냐 이렇게 또 아니, 지적을 많이 기업 해요. 입장에서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이게 뭐 황금알 낳는 시장인데 결국 사업자 선정되면 이게 승자의 뭐 독배를 마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 좀 사실 지나친 확대 해석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매출이 지난해 보니까 한 8조 3천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8조? 고작 예. 6억 원 정도를 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수수료를 높이게 되면 8조의 수익 매출을 올리면 어느 정도 아까 100배라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럼 한 600억 정도 내네요. 네. 8조의 매출을 올리면 600억.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은 이제 0.05%거든요. 0.05%. 0.05%면은 사실은 이제 별로 큰 부담은 없는 거저주는 거네요.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보니까 거저주는 거네. 그렇죠. 예. 근데 현재 지금 조단위 매출을 일어나고 있는데 0.05면은 거의 조단위라 하더라도 뭐 한 10억대 정도 6억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6억 되는 원. 아까 그러니까 거거든요. 계산을 한 것이 6억 예, 원이에요. 6억 원 정도를 냈다는 거예요. 8조를 벌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6억 원만 낸 거죠. 아, 이건 너무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받아도 되겠어요. 예, 지금 뭐 아마 그 입법 발의를 또 개정안 발의된 걸 보면은 이제 강한 거는 뭐 아까 5% 얘기도 나오고요. 5% 얘기가 근데 5%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센 거죠. 아까 100배까지인데.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 나오는 이제 이 뭐 연구 뭐 결과에 의한 걸 보면은 한 0.5%가 어떠냐 이런 이제 안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이제 아마 그 부분들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마 이 수수료는 아마 지금 0.05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안 올라가면 국민 정서가 용납을 못할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 수조원 말씀을 매출, 하셨는데요. 예, 뭐 이제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의 6.6%에 달하는 5,500억 원이 리베이트로 쓰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베이트로 뿌리는 돈 5,500억 원 그리고 특허 수수료 낸 거 6억 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네요. 리베이트로 가는 돈을 어떻게 하면 이게 국고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느낌상으로는 100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액수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인상을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0.5%를 올린다든지 그건 이제 기정 사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매출액의 구간별로 뭐 누적적으로 하자는 이제 견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조 원을 벌었다 그러면 2조 원 번 사람과 1조 원 번 사람을 좀 약간 차등도 가지고 많이 벌수록 좀 더 많이 특허소를 내도록 하는 방안들도 누진율을 가져가자. 제기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좀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또 지금 내년 5월에 김포공항 면세점 또 계약 만료되잖아요. 또 시끄럽겠어요. 앞으로 뭐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또 뜨거운 격전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서 발표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그게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하고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볼 때는 어쨌든 내년에도 또 한 판에 또 이제 일종의 그 면세점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김포공항에는 사업자가 어떻습니까? 뭐 사업자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이제 김포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느 쪽을 이제 마케팅을 할 거냐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도 옛날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 매출액 규모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사업자가 교체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잠정적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사실이 이제 그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앞으로 우리의 좀 관세법도 좀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사실 이제 면세점을 이제 현재는 관세 정책으로 지금 이제 이게 면세점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청이 주관 이제 부처가 돼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이 면세점을 그냥 관세 정책으로만 볼 거냐? 예. 사실 면세점이라는 것은 관광하고 관련돼 있고요, 예. 유통하고 관련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관세라는 부분들은 단지 아까 우리 그 이 세금 부분들을 이제 좀 징수 포기를 해준다든가 예.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면세점 정책은 좀 더 넓은 시각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관세 정책으로는 바라볼 것은 아니고 예.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이제 있는데 예, 예. 아마 뭐 지금 거기서 독과점 논란 부분도 아마 거기에 아마 그 좀 어떻든 간에 예. 거기에 뭐 담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수조 문제도 아마 다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관광 산업이라는 활성화라는 측면을 잘 고려해서 개편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면세점이 관세 측면의 문제는 아니다. 네. 예, 이제 좀 종합적인 네.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그래서 말씀인 것 같고. 저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예. 이제 스위스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관광과 문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관광객들이 소비할 만한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뭐 유통에 해당되는 면세점만 논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가지 않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명동이 1,000만 명이고 뭐 동대문이 710만 명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쪽 상인들 좀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연 언제까지 또 유지가 될 것이야. 그리고 그 내부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예. 고민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 뭐 중국의 관광객들이 늘어날 거고 돈 그렇죠. 많이 쓸 거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점도 어디 많고 지금도 현재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불만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실제로 옛날보다도 어떤 상품 소비할 만한 여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실제 불평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면세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지금 평론님 얘기 들어보니까 떡 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데 그렇죠. 우리가 벌써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예. 뭐 떡도 없는데 그래서 뭐 관광객이 와야 면세점도 잘 될 텐데. 앞으로 많이 올 거라고 예. 생각하지 뜨거운 거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게 관광객들 왜 이렇게 불만 증가를 많더라고요. 할까? 예.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예. 점들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잔치 벌일 게 아니라 떡 줄 사람 마음 좀 헤아리면서 우리가 잔치 상을 차려야 될 거 아닐까 싶고요. 교수님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30초 드릴게요. 오늘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1년에 약 10억 인구가 예.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큰 시장인데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 지금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길 하나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면세점 정책은 관광객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면세점 정책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서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그리고 김현식 문화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업체의 승인한 정부 폭력, 기업 길들이기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와는 달리 사업권 재승인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 기업들 사이 연일 볼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마다 난리를 치르다시피 하다 보니까 피가 마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업이든 정부든 누구 말이 많든지 간에 이런 논란 분명 소모적인 논란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논란보다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